네,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자, 오늘 순환 실전편 4회예요. 샤르트르의 존재론부터 시작할 건데, 샤르트르의 존재론이 이제 수능 완성에는 사르트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쓰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꽤 괜찮습니다. 지문이 꽤 괜찮아요.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뭐라 달아놨냐면 타자를 근거로 하는 나를 달아놨어요. 자, 사르트르가 이 사람이 살 때 타자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타자는 나의 지옥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나에게 타자의 존재는 필수적이야. 그러니까 지옥이 필수적이라는 얘기거든. 그게 무슨 뜻일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사르트르의 기본적인 존재론부터 얘기를 해볼게. 자, 먼저 사르트르는요, 존재를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해요. 의식이 없다면 즉자 존재, 의식이 있다면 대자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즉자 존재, 대자 존재, 이게 용어가 어렵죠? 네, 쉽게 말하면 즉자 존재는 사물이고 대자 존재는 인간입니다. 자, 사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라고? 의식이 있냐 없냐야. 그쵸? 쌤이 이게 괜찮다 싶은 이유는 이게 인공지능 개념이랑 관련해서 연계를 해서 이걸 가를 받고 나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어서 인공지능은 그럼 의식이 없니? 이런 식의 그 경계성을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지문이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 의식이 있냐 없냐가 왜 중요하냐면 의식이 있는 존재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자신을 바라봐. 자,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할게. 대자존재 얘기니까. 일단 이 뒷자존재 사물은 의식이 없지, 그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물의 의미가 바뀌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은 고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오케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자존재는 근데 어떠냐? 의식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의식이 있으니까 나는 뭐지? 나는 뭐지? 라는 계속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우리도 항상 그러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요. 어제 나와 오늘 나가 다르겠지. 그지? 이 나를 끊임없이 규정하려고 한다는 건 나는 뭘까? 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니야. 그럼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애초에 분명한 그런 규정이 불가능해요. 나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게 아닌 나를 또 발견할 거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고정 불가능하다. 규정 불가능한 특징을 이미 갖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럼으로써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되는데 바로 초월과 자유입니다. 자, 초월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스스로 자신의 규정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지, 그지? 어제 나와 오늘 내가 조금 달라. 그지? 그런 식으로 계속 나란 사람의 정의가 계속 바뀐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계속 고정이 불가능한 걸 이걸 계속 느끼면서 사람이 뭘 획득하느냐? 인간 존재의 의미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구나 라는 그 자유를 깨닫게 돼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되겠다 이거지. 즉자 존재는 가질 수 없는 것.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존재를 나눠봤던 거야. 이제 본론이야. 타자를 근거로 하는 나에 대한 얘기야. 자, 이 대자 존재인 인간을 두 개로 나눈다면 나와 나 아닌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지. 그죠? 어렵지 않죠? 나와 타자로 나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 타자라는 개념이 두 가지 특징을 가져. 자, 사르트르는 사람들이 나로서의 사람들이 너를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를. 나는 규정을 할 때 그 타인의 규정을 받아들이다가 나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이렇게 반발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 튕기는. 왜? 타자는 나를 바라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 대신에 규정해줘요. 그지? 근데 그 규정이 내가 교정하는 것도 틀리는데 타인이 내 규정을 어떻게 잘하겠어? 일부분만 보면서 규정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이 굉장히 불쾌하고 힘든 거예요. 상대가 넌 이런 애야 라고 했는데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타자의 시선에 갈등을 느낍니다. 자, 이래서 타자는 나의 지옥이다 라는 얘기를 해. 네, 그런데 이 나와 타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갈등을 맺고 있잖아. 그치? 이 갈등을 맺는 이 짝이 나와 타자라는 이 짝이 우연하게 세상에 출현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사르트르가. 이 우연히라는 얘기는 필연의 반대말이겠고요. 종교가 없었던 사르트르 입장에서는 이것을 신이 지정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등장하였다. 자, 그럼에도 이 타자가 나한테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왜냐? 사르트르 입장에서는 타자가 없으면 나도 없거든. 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타자와 다른 나. 일단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린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삶을 살아가요. 그죠? 누구나 내 1인칭의 관점만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고 완벽하게 타자한테 공감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 저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런데 그 개념이 나라는 개념과 나가 아닌 자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타자에서 나오는 개념이잖아. 그지? 그래서 타자와 다른 나를 통해서 나의 자아상이 생성되고 변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타자의 이미지. 자, 이미지가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자니까 타자가 나를 규정해 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미지가 생기겠지, 그지? 그 이미지를 토대로
내 존재가 근거가 된다고. 타자가 있기 때문에 아 나는 그렇다면 이런 편이구나. 쌤이 독해할 때 예시 드는 건 안 좋아하는데 이건 내용 정리니까 뭐 예를 들면 MBTI 같은 게 있겠죠. MBTI 같은 거야말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종류를 16가지를 구분해볼까? 뭐 이러면서 시작된 거잖아.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아 나를 발견해요. 아 나는 그러면 ENFP인가? 뭐 이러면서. 혹은 내가 미처 모르는 나의 모습을 타자를 통해서 확인을 받을 때도 있어. 타자들이 막 무슨 뭐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나 뭐 말을 할 때 처음엔 불쾌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왜 안 그러지? 라는 생각이 도달하고 그러다 보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거든. 그지? 그럼으로써 내 존재가 근거된다. 나의 자아상이 생성된다. 이러기 때문에 타자는 나를 규정하려고 그래. 난 그 규정이 불쾌해서 아니야 하면서 이걸랑 갈등을 맺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한텐 지옥이야. 오케이? 지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란 말이지. 왜? 타자가 없다면 나도 없으니까. 나라는 개념 자체는 타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생성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럼으로써 결론, 타자가 없으면 나도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르트르가. 네, 사르트르의 존재론이었고요. 그래서 나를 타자의 관점에서 타자가 없다면 나라는 개념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 개념이 나름 나는 연계가 돼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좋고 의미 있는 내용이다. 네, 7.4회 두 번째 지문입니다. 가지문, 나지문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경제지문이고 가지문 내용이 굉장히 적어요. 빠르게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실업의 종류와 실업 발생 원인을 다룬 지문입니다. 딱 4가지가 이렇게 있어. 계절적 실업부터 한번 얘기해볼게요. 계절적 실업이 뭐냐? 이건 굉장히 단순한데 진짜 말 그대로 계절 때문에 생기는 실업. 실업이 뭐예요, 실업? 일자리를 잃거나 얻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일을 실자에 일업자를 쓰죠. 계절적 실업은 말 그대로 계절 때문에 일어나는 일자리를 잃거나 얻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워터밤 축제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게. 워터밤 같은 경우는 여름에만 핫하죠. 아니면 뭐 해변가에 있는 그런 한철 장사라고 하는데 이 여름에만 핫해. 아니면 뭐 겨울에만 핫한 것도 있겠지. 크리스마스 관련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봐. 크리스마스 관련 사업을 여름에 찾아가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여름엔 폭발적으로 많아. 자, 그래서 내가 거기 취직을 했어. 일을 조금을 해. 근데 겨울에도 일을 하고 싶었는데 겨울에는 사람이 없어서 너 일할 이유가 없대. 그래서 잘렸어. 이런 걸 계절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워터밤이나 관광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지문에 나왔던 것들 중에는 계절 조정 실업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요즘 실업률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여름이야. 혹은 그게 하필이면 여름과 정반대인 겨울이야. 이러면은 그 여름에 폭증하는 그거를 다 반영해버리면 이건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때요? 라고 얘기할 때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잖아요. 짧게 한철 장사하는 그런 거를 실업률에 넣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이렇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 데는 힘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계절 조정 실업률이 뭐냐? 계절적 요인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번 계절적 실업이라는 그 내용을 빼고서 조정한 거야. 오케이? 계절을 조정했다는 게 계절을 뺐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며 판단하는 이 경기적인 거, 실제 경제 상황에만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실업률을 얘기한 거, 그걸 계절 조정 실업률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사실 회사를 다녀보나 한 경우가 거의 없을 테니 이런 경험이 없겠지만 이직한다고 하죠. 이 직장을 바꾸는 거야. 내가 왜 저기서 더 월급을 많이 준대. 혹은 저기가 복지가 편하대. 저기는 뭐 재택근무로서 개꿀이래. 뭐 이런 식의 이런 이유들로 자발적으로 내가 잠깐 일자리를 잃은 거지. 자발적으로. 그지? 자,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이제 경기 현황에는 사실 무관하겠죠?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이다. 자, 세 번째부터가 이제 묵직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실업의 개념이랑 가장 맞닿는 친구가 세 번째 구조적 실업이에요. 자, 이 세 번째 구조적 실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 구조가 경제 구조를 뜻합니다. 경제 구조 때문에 이뤄가는 실업이고 여기서 단기라 그랬었잖아. 마찰적 실업이. 여기서 구조적 실업은 장기 6개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면 이제 생존에도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겠지. 전국적으로 만약에 구조적 실업이 장기 실업이 막 길어진다면 전반적으로 나라가 못 사는 상태다 이런 얘기겠죠. 모든 사람들이 백수야. 막 돈을 못 벌어. 돈 많은 백수가 아니라 그냥 진짜 백수면 힘들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러한 구조적 실업은 직업 수요가 많을 때도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 직업 수요. 자, 수요는 필요라고 환산해서 바꿔서 증언을 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직업의 필요도가 높아. 그러니까 야, 우리 여기서 좀 일 좀 해주면 안 돼? 라는 그거야. 필요도가 많아. 그럼 당연히 웬만하면 취직이 잘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도 구조적 실업이 많이 발생을 해요. 왜? 자, 예를 들어서 야, 여기 좀 일 좀 해줄래? 라는 그 일자리가 코딩에 대한 관련이야. 근데 애들이 코딩을 할 줄 몰라. 그럼 뽑을 수가 없잖아.
그지? 혹은 뭐 박사급 이상만 할 수 있는 전기 반도체에 대한 뭐 얘기를 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 빈칸 베이컨시는 많지만 아무나 갖다 쓸 수는 없잖아. 그런 경우에. 오케이? 그래서 노동자가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의 수준과 회사에서 요구한 기술의 수준이 일치되지 않을 때, 당연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회사에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높을 때, 그지? 너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 부족해. 이런 상황일 때. 자, 이러면 이거는, 근데 이게 장기 실업이잖아. 그지? 대량의 장기 실업이 이런 식의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면은 이건 해결이 필요하죠.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내가 더 멋진 직장으로 가야지 하면서 이직하는 거니까 이건 해결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야. 계절적 실업, 계절을 해결할 거야?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얘 같은 건 해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기술을 교육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네 번째, 순환적 실업이에요. 순환적 실업은 뭐냐면, 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속하잖아요. 나름 그래도 이제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나름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잘 못 산다라는 싶은 나라에 가면은 되게 물건들이 싸지. 그지? 얼마만 들고 가도 호화롭게 놀이다 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나라 똑같을 거란 말이야.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나라도 물가가 내려가겠습니다. 자, 물가가 내려간 이유 자체가 사람들이 비싸니까 안 사. 난 돈이 없는데 물건들이 너무 비싸니까 안 사.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모두가 안 사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줘 하면서 물건 가격을 계속 내리는 거야. 어차피 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이 상황에서는 근데 많이 만들어봤자 많이 안 사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생산량이 줄어든다. 무슨 소리야? 일을 덜 한다는 거야. 회사 입장에선. 그지? 그러면 노동자가 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노동이 수요가 주니까 다들 실업을 하게 되는 거지. 죄송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일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야, 이건 진짜 문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내용이 바로 나 질문입니다. 자, 수원 7.4의 나 질문입니다. 불황과 공황에 대한 극복 견해가 여러 명이 나오면서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 혹은 가만히 놔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자, 일단 불황의 개념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잡고 가야겠지? 불황이 뭐냐? 자, 불황이란 GDP, 다시 말해 국내 총 생산량이에요. Gross Domestic Product. 자, 몰라도 되는데 이거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국내 총 생산량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통 뭐 1년의 GDP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1년 동안이라고 치자.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만들어진 총 재화, 서비스 이것들을 다 합친 거, 이걸 GD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DP가 크면 클수록 큰 나라인 거야. 그냥 경제 활동 자체가 굉장히 큰 나라일수록 GDP가 굉장히 크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GDP가 굉장히 높겠죠. GDP가 장기간 동안 하락해서, 자, 아까 생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지? 실업률이 높아질 거란 말이야. 그지? 노동 수요가 적어지니까 GDP가 장기간 하락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진 걸 불황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공황은 뭐냐? 이 불황이 한술 더 떠서 더 심해진 걸 공황이라 그래요. 여기 적진 않을게. 근데 공황이 이제 한 번 더 난리 나면은 대공황이 됩니다. 이 공황이라는 건 불황의 장기화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이때는요, 생산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상품이 너무 많아져. 왜? 애들이 소비를 안 해요. 점점점 그냥 나라가 살기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소비를 전혀 안 하게 돼. 오케이? 그러니까 뭐 회사 입장에서는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지고 창고에 막 쌓아만 놓는 거야. 사람들은 사지도 않아.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장기화가 된다면 나라가 망하겠죠. 그쵸? 경제 활동이 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자, 첫 번째, 자유시장주의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이에크랑 슈페터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데, 자유시장주의자 어떤 거냐? 한마디로 공황이라는 건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으로 어차피 알아서 해결될 거야. 소비가 줄어들고 잉여 생산이 많고 하다 보면 뭐 알아서 물가도 줄 거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알아서 어쩌고저쩌고 해결될 거니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걸로 일단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하이에크라는 사람은 어떠냐? 원래 불황이랑 호황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불황이랑 호황이라는 게 서로 각각의 전조현상이기 때문에 딱히 불황이 상황이 왔다고 호들갑 떨 거 없다. 호황인 상황에서 언제나 불황이 올 수 있으면 대비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대공황 시대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공황 중에도 개 박살냈던 시절이란 말이야. 그것마저도 결국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황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과잉 투자예요.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가 이런 공황 혹은 대공황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과잉 투자가 왜 일어나느냐? 이 신용경제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아졌을 때가 이제 원인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대출금리가 낮아져. 무슨 소리냐?
원래 이자율, 여기서 보통 대충 적정 이자율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은행 이자율 정도라고 일단은 기준을 잡는다면, 은행의 이자율보다 대출 금리가 훨씬 싸. 대출의 이자가 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겠죠. 부담이 안 되니까. 그지? 대출 이자가 적단 말이야. 대출 이자가 적으니까, 투자를 많이 하겠죠? 투자 많이 하는데 저축을 어떻게 해? 저축이 전반적으로 줄어. 이게 뭐냐? 미래 소비를 줄이는 대신 현재 소비가, 그지? 미래 소비가 준다는 게 뭐야? 지금 현재 다 쓴다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쓰는 것도 모자라 대출을 해서 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미래 소비는 줄어들지만, 현재 이제 투자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그게 바로 과잉 투자야. 자, 과잉 투자를 어쨌든 누가 받아? 과잉 투자를 누가 받아요? 생산하는 사람들이 받을 거 아니야? 뭐, 이를테면 회사가 받겠죠.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열심히 생산해서 더 많이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장을 막 세워. 평소보다 막 2배로 늘려. 설비가 과잉되기 시작합니다. 투자가 과잉되었으니, 과잉 계속 보다 보니까 귀엽지, 그지? 자, 설비가 과잉이 되기 시작해.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전보다 수익률 자체는 줄겠지. 그지? 조금 더 많이 팔았다 치더라도 이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았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순수익이다라고 할 만한 그 부분이 잠시 줄어. 그지? 기업도 투자하는 거야. 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지금 조금 공장에 투자해서 내가 돈을 좀 쓰더라도 나중에 왕창 팔면 되지 라는 생각을 만든 건데, 어쨌든 수익률이 줄죠. 그럼 어떻게 해? 은행들이 보고서는 어이씨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금리를 올려요. 대출도 더 이상 안 해줘. 기존에 대출했던 것들 빨리 막 갚으라고 독촉을 해. 왜? 기업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망하면 우리 못 받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지, 은행이. 그래서 대출을 안 해주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고 금리가 높아지고 이렇게 돼요. 그게 바로 불황입니다. 오케이? 불황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 기업은 망하겠죠. 그지? 이미 이거 뭐 공장 이거 다 벌려놨는데 갑자기 불황이 돼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 그지? 잉여 생산이 막 남아. 이러면 망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이 하이에크는 자연 현상이다. 그럴 수 있지. 라고 보는 거야. 기업이 도산하면 어떻게 돼? 이 설비 과잉도 해결되겠죠. 그지? 어쨌든, 이런 기업이 파산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빚을 최대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들었던 공장이나 이런 것도 팔 거란 말이야? 설비도 이것도 다 팔게 되고,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돈이 돌겠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호황이 될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된다. 라는 게 이제 하이에크고, 슌페터가 잠깐 등장을 하는데 지분에서 슌페터는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황이라는 게 이 나라의 경제 혁신에서 경제 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정의 수단이다. 그래서 공황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그건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가 자유시장주의. 놔두면 알아서 될 것이다. 라는 자유시장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케인스예요. 케인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경제학에서. 지금까지도 이 하이에크로 대표되는 자유시장주의와 케인스 학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어느 쪽이 우세해졌다가 이쪽이 우세해졌다가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둘 중 뭐가 맞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 발전적으로 얘네가 이랬다가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 자, 케인스 학파의 주장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공황이라는 거는 극복 가능한 질병이야.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극복 가능한 질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케인스 학파의 이제 정부 개입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가깝게 예시를 들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은 최저임금제도 같은 게 있겠습니다. 계속 이렇다고 해서 얘로 완전히 해결됐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시장에 놔뒀더니 몇몇 회사들이 독점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다른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스타트업 같은 거 있죠, 그죠? 스타트업 같은 게 전혀 개입할 수 없어. 너무 기존 회사들이 세고 개입 못하게 막 가격 싸게 해가지고 팔고 이러면 이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싸게 팔 수가 없잖아요. 싸게 판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갖췄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싸게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딱히 회사의 이 유지에 딱히 데미지가 없는 그럴 때는 가능한 거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에서는 불가능한 정책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놔두니까 난리가 나. 그쯤에서 이제 케인스 학파가 굉장히 붐 하면서 등장을 해요. 이 자유시장주의에서 하이에크가 이제 자유시장주의 대표주자인데, 얘가 이 불황의 원인으로 꼽은 것은 과잉 투자죠. 그죠? 과잉 투자로 인한 과잉 생산이 문제였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케인스 학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잉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수요가 준 게 문제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민간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황이 발생했던 것이니까, 자, 정부는 어디 개입해야 돼? 이 민간 수요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 뭐 이를테면 세금을 줄여. 세금을 줄이면 조금 더 소비를 열심히 하겠죠. 그죠? 부담이 없으니까 남는 돈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케인스 입장에서는 이 침체라는 게 시작이 됐어.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 투자가 줄겠죠. 그죠? 기업의 투자가 줄어. 생산도 줄 거고 당연히.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침체가 소비도 줄어요. 어쨌든 침체가 됐으니까 다 줄어. 소비도 줄어. 그러면 어떻게 돼? 투자를 더 안 해.
뭐 이렇게 계속 맞물릴 것이고, 자, 그럼 소득도 줄겠죠. 월급을 더 많이 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실업도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침체가 심화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뭘 찾느냐?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그 소비를 미루게 되고 화폐 자체에 대한 수요를 높아진 것, 그것을 케인스는 유동성 선호라고 부릅니다. 유동성 선호, 화폐 자체, 지폐 자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화폐 자체를 선호하게 된다. 투자를 하면은 망할 수도 있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되겠죠, 그죠? 계속 나도 그냥 현금만을 들고 있고 싶어 하고 쓰기도 싫어해. 이러면, 계속 경기가 더 침체되고 그러다가 불황이 되고 이럴 것이니까, 이 정부가 민간 수요에 대한 개입을 해서, 구조 같은 것도, 이 공장 구조나 뭐, 이런 급여 정책,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손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케인스 학파입니다. 오케이? 자유시장주의의 이런 관점은 사실상 우리가 언젠가 들어봤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도 연결이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된다라고 했는데 케인스 학파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만히 놔두다가 대공황 같은 게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공황 때 케인스 학파의 말을 듣고 뉴딜 정책을 써요. 미국에서 이제 그래서 뭐 최저임금제 조정하고 뭐 있을까? 그 시간 근무 몇 시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한 해결을 하는데, 그러면서 대공황을 어느 정도 타파하게 돼. 그래가지고 잠깐 얘가 붐이 일어났다가 다시 또 침체가 돼요. 잘 개입을 했는데도. 그러면서 다시 또 가만히 놔둬야 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이제 경제 역사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지금까지도 그 왔다 갔다는 진행 중이다. 사회 마지막 지문입니다. 이 질문 정말 하기 싫은데 네, 일단은 파스칼의 원리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지문의 제목은 유압식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의 특징. 보기만 해도 그냥 막 화가 막 나지, 그지? 일단 간단히는 유압식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 U자를 써서 기름으로 압력을 가하는 브레이크야.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전기자동차 말고 일단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그런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브레이크를 일단 밟아. 가속, 브레이크, 그지? 엑셀이랑 브레이크 들어는 받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유압이 전달이 돼요. 유압이 이제 기름의 압력이야.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쌤 이거 얘기하려고 이거 인쇄까지 해놨어. 이 그림으로다가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제동력이 발생을 해. 이 기름의 압력으로. 그래서 그 힘이 마찰력이 돼요. 어쨌든 간에 바퀴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걸 멈추는 거잖아. 바퀴에 탁 하고 이제 걸리면은 이게 마찰력이 엄청나게 막 발생을 해. 그럼 그게 뭐가 돼? 열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외부로 방출되는 식으로. 외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운동을 하고 있었잖아. 그죠? 그 운동 에너지가 브레이크를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외부로 방출되는 식으로.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지. 그럼으로써 제동하는 것이다가 일단 기본적인 원리. 자, 그런데 여기에 파스칼의 원리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파스칼의 원리가 이제 완전히 물리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좀 해줄게요. 파스칼의 원리가 뭐냐? 밀폐된 용기의 유체. 자, 유체라는 건 흐를 U자를 씁니다. 여기서 이 유압식의 U는 기름유고, 이 유체라는 건 흐를 U야. 간단히 말하면은 액체랑 기체를 유체라고 해요. 흐른다라는 표현을 써서 밀폐된 용기 안에 그 액체에다가 압력을 가해. 그러면은 그 밀폐된 용기 안에 있는 모든 지점에 동일한 크기의 압력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쌤 지금 이거 배경 지식을 주는 겁니다. 압력이라는 건요, 단면적분의 힘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내가 그려보면은, 자, 이러한 밀폐 용기가 있다고 해봐. 지금 이게 밀폐된 상황이야. 밀폐된 상황에서 이 단면적이 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A1이라고 해볼게요. A1. A1에다가 압력을 내가 가했어. P를 가했어. 자, 여러분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자, P는 프레셔고 F는 force야. 자, 어쨌든 P가 압력이 가해졌잖아? 그러면 이 모든 지점에 똑같이 압력이 가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뭐 여기 막 압력이 발생해서 여기 구멍 뚫리는 뭐 그런 용도는 아닐 거 아니야? 보통 이 압력을 제공하는 이유는 뭐야? 여기까지 똑같은 압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이거든.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 쌤이 일부러 단면적을 다르게 해놨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조그만 이 원을 A2라는 단면적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 자, 넓이가, 자, 원의 넓이를 생각해봐. 원의 넓이가 뭐 여기 한 100이면 여기 10이라고 치자고. 자, 그런데 동일한 크기의 압력이 전달된다고 했다는 건 P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지? 자, 그래서 A에다가 이렇게 전달했어. 근데 우리가 와, 힘이 가해지다 라고 하는 그 힘 있지? 그 힘? 힘은 F예요. 압력이 아니고. 자, 뭔가 밀어 이럴 때 그 단면적에 해당하는 압력을 곱한 거 뭐라고? 자, 이걸 이항을 해봐. 알고 있니? 자, 이걸 이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F는 A 곱하기 P가 되겠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물리지만 내가 지금 굉장히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어. 자, 힘이고 이게 압력이야.
이게 단면적이야.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압력이 아니라 힘이 이거야,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제동력, 이라는 이 표현, 이 힘은 F예요. 오케이? 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눌렀어. 그러면은 얘한테 압력이 일단 작동을 했다고 해봐. 됐죠? 압력을 받으면,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가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어마어마한 속도를, 예를 들어 뭐 시속 200km야. 200km를 브레이크 밟으면 몇 초 만에 쓰잖아. 근데 그 200km의 속력을 손으로 바퀴를 멈춘다고 생각해봐요. 토르가 와도 힘들어.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엄청난 힘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브레이크 살짝 누르는 겨우 그 정도 힘으로, 발목 까딱이는 힘으로다가 그 거대한 자동차를 멈추게 하잖아. 그 원리를 얘기 중인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압력을 똑같이 가하는데 힘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진짜 단순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물방울 알갱이 하나하나를 쌤이 지금 여기 그려놓은 거야. 쌤이 지금 이거 화살표를 밟고 왔는데, 페달 생각해보면 페달 되게 작죠, 그죠? 이 물방울 알갱이 하나를 밀어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내가 발로 물방울 알갱이 하나를 픽 하고 밀었어. 그럼 이 물방울 알갱이 미는 힘이야. 당연히 여기나 여기나 똑같겠지. 그 작은 단면적에서, 그지? 동일한 단면적에서 힘은 동일하다는 게 지금 압력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페달은 굉장히 작아. 자, 내가 그리고 페달 밟을 때, 브레이크 밟을 때 빵! 막 이렇게 안 하잖아. 진짜 엄청나게 센 힘으로 온 힘을 다해 막 발로 브레이크를 막 세게 박지 않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그 시속 200km 정도에 달리는 차라고 생각해봐. 그 엄청나게 빠른 차를 손으로 잡아. 그럼 손이 아작이 나겠지? 엄청난 힘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는 정말 작은 힘으로도 그걸 멈춘단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야. 자, 단면적이 한 10대 1이라고 생각해봐. 이 원의 넓이가 이게 10이면 여기 이건 1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근데 물방울 알갱이 하나, 뭐? 이 조그만 면적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압력은 동일해. 근데 이 압력을 싹 다 합치잖아? 뭐라고? 단면적 곱하기 압력을 하잖아. 그게 바로 힘이 되거든? 그럼 지금 이게 10대 1이고 얘는 일정하니까 당연히 얘도 10대 1이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무슨 소리냐? 난 1F를 가했는데 여기 전체에는 10F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브레이크를 이따만큼 밀면, 물론 지금 이 물방울 알갱이가 10분의 1로, 높이가 10분의 1로 줄을 거야. 뭔 소리인지 알아? 여기 만약 물방울이 10개 있으면은 여기 이 단면적에는 100개가 있을 거 아니야. 넓이가 10배 넓대니까. 그러니까 물방울 자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얘보다는 브레이크는 이만큼 밟아도 얘는 이만큼 움직이지만 어쨌든 힘 자체는 10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훨씬 강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스칼 원리를 적용한 브레이크의 원리. 그림으로 갑니다. 이 그림만에서 다 설명하고 끝낼 겁니다. 자, 사실 이게 만약에 이게 EBS에 연결된다면 완벽하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기억날 리가 없어요. 또라이 아니야. 이거 몇 개야 용어가. 그래서 이 부속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다 기억하고 이 원리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런 내신 스타일의 공부보다는 일단은 이게 이래서 파스칼 법칙이라 하는구나 이 정도. 오케이? 이래서 우리가 밀폐된 용기를 만들고 그걸로써 파스칼 법칙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압력이 전달이 되고 있구나. 이런 정도. 그 정도의 이 원리와 연결된 이해 정도만 가지고 가면 좋겠다. 오케이? 네. 지금 우리의 그림은요, 텐덤 마스터 실린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2차 피스톤, 1차 피스톤이 있어요. 그리고 푸시 로드 이런 게 있고. 자, 이 텐덤 마스터 실린더라는 건요, 마스터 실린더라는 걸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마스터 실린더 두 개 나오는 게 이거야. 이 피스톤. 1차 피스톤, 2차 피스톤, 이렇게, 제동회로 1, 2.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바퀴에 이 제동 1이랑 제동 2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걸 왜 쓸데없이 두 개나 해서 그림을 지랄처럼 만들었느냐? 이게 하나가 고장나면은 브레이크가 안 들을 거 아니야. 바퀴가 만약에 한두 개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한두 개만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빙글빙글 돌아버리겠죠. 땅바닥에서. 그지? 그럼 바로 그냥 뒤집혀버린단 말이야.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하나가 잘 작동할 수 있기만 하면 잘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안정장치로서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거. 이게 바로 텐덤 마스터 실린더입니다. 네, 각각의 용어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가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일단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순서적으로. 자, 먼저 우리 브레이크 페달이 여기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페달. 페달을 딱 밟으면은 이 푸시 로드가 우욱 하고 늘어가겠지. 오케이? 일단 이렇게 우욱 하고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은 이 1차 피스톤이 눌리겠지. 똑같이? 그지? 같이 1차 피스톤. 자, 1차 피스톤이 어디냐 했더니 여기인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여기 1차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야. 똑같이 2차 피스톤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를 거야. 1차 피스톤을 일단 먼저. 여기를. 그러면은 이 1차 피스톤이 빅 하고 밀리니까 당연히 이 스프링이 쿡 하고 눌리면서 2차 피스톤한테 그 힘을 가해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왼쪽으로 이렇게 밀릴 거란 말이지. 자, 밀리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뭘 생각하느냐. 자, 1차 페달을 밟아. 그럼 이제 푸시로드가 똑같이 같이 움직일 거야. 그럼 이제 1차 피스톤이 두 번째 움직임을 갖고 2차 피스톤은 동시에 같이 찌그러지겠지? 됐죠? 그때 우리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1차 컵이에요. 1차 컵이 두 개 있습니다. 자, 1차 컵이 뭐냐? 지금 이 피스톤의 왼쪽에 있는 이 친구이지. 자, 이 푸시로드에서 멀어진 이것을 1차 컵이라고 해.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1차 컵이라고 합니다. 이 1차 컵들이 뭘 하는 역할을 하냐면 보상공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요. 보상공을 막는데 이 컵들의 역할은 보상공을 막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너네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아까 뭔 내용 얘기했는지 기억나? 아까 파스칼 법칙 얘기했었죠. 파스칼 원리의 정의가 뭐라고? 밀폐된 용기 안에 유체의 압력을 가할 때, 그러면 용기 안의 모든 지점에 동일한 크기의 압력이 전달되면서 힘이 F를 가했는데 10F가 가해지면서 쉽게 바퀴를 멈출 수 있다. 였지. 그치? 밀폐된 용기라는 게 전제 조건이야. 이 보상공이 막힌다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야? 이 1차 컵이 고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컵은 다 고무로 이루어져 있어. 2차 컵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고무예요. 1차 컵이랑 2차 컵이랑 역할이 달라. 이 1차 컵 두 개는 여기 있는 이 보상공이 조그만 구멍이 있지. 이 구멍을 막아버림으로써 고무가 막으면 어떻게 돼? 밀폐되죠. 맞아? 여긴 브레이크 오일 탱크야. 이게 그래서 U 압식이다라고 하는 그 U야. 오일 U. 기름 U자. 식용유 할 때 U예요. 오일이 있는데 이 오일이 원래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얘네가 밀폐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 보상공을 딱 막는 순간 그 순간부터 뭐야? 밀폐된 용기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으로써 뭐야? 파스칼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됐죠? 오케이? 지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문에 나와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여기 구성 요소들 중에. 자, 이 1차 컵 뒤에는요, 뭐가 있냐? 필러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필러 디스크. 이 필러 디스크가 뭐냐?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1차 컵이 이 보상공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밀폐될 용기를 이제 발생을 시키잖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며. 이래야 파스칼의 원리가 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막 빡빡해서 다시 뒤로 밀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필러 디스크는 이 얘가 다시 뒤쪽으로 당겨지는. 그래가지고 이 보충공을 막지 않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밀렸지, 그지? 밀리면서 압력이 온 전체 밀폐 용기에 전달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제동회로까지가 이 밀폐 용기에 해당합니다. 제동회로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지금 다 기름이 차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기름이 차 있는 거야. 여기도 기름이 차 있는 거야. 여기도 기름이 차 있는 거야. 됐죠? 되죠? 여기까지가 지금 기름으로 차 있어서 동일한 압력이 여기까지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브레이크 발생한 거야. 오케이? 자, 브레이크를 이제 띄면은 그럼 다시 또 원 상태로 복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이제 근데 이 1차 컵이 고무죠. 고무지, 그지? 이 고무야. 이걸 떼는 순간 이 복원 스프링이라는 친구가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자, 원 상태로 복구하는 거 파란색으로 할게요. 복원 스프링이 다시 다시 돌아가 하면서 이렇게 밀 거야. 얘 지금 가하던 힘이 없어진 상태니까 그러면 다시 뒤로 밀리겠죠. 그죠? 고무는 이렇게 밀릴 때 뿅 하고 부드럽게 가기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고무가 지금 이쪽으로 이게 힘을 밀어주니까 복원 스프링이 고무가 이렇게 누그러질 거 아니야. 그죠? 얘가 처음에 이 보상공이라는 이 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이렇게 휘겠지. 그죠? 필러스 디스크라는 이 완충 역할하는 이 친구, 보험 역할하는 이 친구도 같이 휘어. 오케이? 자, 1번, 보건 스프링 1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 1차 컵이랑 필러 디스크가 휘어. 되죠? 그럼 공간이 생기겠지? 거기로서 이제 브레이크 오일 탱크에 연결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압력실로 이제 오일이 흘러 들어오면서 다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2차 컵은 뭐 하는 애요? 아까 1차 컵 같은 경우는 밀폐 용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보상공을 막음으로써. 근데 2차 컵은 잘 보여. 2차 컵이 이건데 딱히 뭐 연결되거나 뭘 막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지, 그지? 2차 컵도 고무야. 그래서 그냥 밀리는 거 방지합니다. 밀리는 거 방지하는 게 뭔 소리냐? 밀폐 용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되죠? 여기 있는 여기를 압력실이라 그래. 이 압력실은 원래 이 브레이크 오일 탱크랑 열려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 그렇게. 오케이? 평소엔 그래서 기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열려 있는 밀폐되지 않은 용기인 거야. 됐죠? 왜? 평소부터 압력이 발생하면 큰일 나잖아. 그럼 평소부터 브레이크가 막 작동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열어놔. 오케이?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작동하기 시작하면 얘가 1차 컵이 슉 하면서 이 보상공을 막음으로써 밀폐 용기를 만들고 2차 컵은 다시 뒤로 밀리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보충공은 뭔가요, 선생님? 보충공은 지문에서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연기된다면 이거는 나올 수도 있겠지, 그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텐덤 마스터 실린더를 통한 브레이크 원리